시간에는 우리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뭐 과세 대상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핵심 요약집에 그 70쪽에 보면 뭐 세대 범위가 나오고 주택수 계산이 나옵니다. 요 세대 범위가 있는데 요 세대 범위는 그냥 가볍게만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이 뒤쪽이 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제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12억을 공제해주고 또 1세대 1주택자는 또 연령이 뭐 60세 이상이 되면 뭐 연령별 세액공제가 되기도 하고 또 1세대 1주택자는 또 5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하면 보유 기간별 세액공제 등도 해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1세대 1주택자만 이런 혜택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제 그 남자가 1세대 1주택자고 여자도 1세대 1주택자인데 근데 혼인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1세대 2주택이 돼버려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2주택이 되면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럼 비록 혼인해서 1세대로 구성하게 되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각각 따로따로 세대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혼인해서 1세대로 되게 되면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혼인한 날 그날로부터 5년 동안만 각각 따로따로 세대로 봅니다. 5년 지나서부터는 이제 한 세대로 봐버려요. 5년 동안은 각각 세대로 합니다. 혼인하더라도 5년을 좀 알아둬야 돼요. 5년. 그리고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랑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합가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60세 이상인 부모인 직계 존속이랑 합가를 해가지고 1세대로 구성되면 요거는 합가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각각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부모랑 합가돼서 1세대가 이렇게 구성되게 되면 합가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각각 세대다. 혼인해가지고 1세대로 됐을 때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안만 각각 세대로 본다.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그래서 이런 혜택을 보려고 혼인하고 막 그러진 않을 것 같아. 부모랑 합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60세 이상 부모랑 합치면 합친 날로부터 10년 동안만 각각 세대로 보지 말고 끝까지 각각 세대로 봐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혼인했을 때도 그 주택을 팔릴 때까지는 끝까지는 각각 세대로 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혼인은 5년 동안만 각각 세대로 본다.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랑 합가됐을 때는 10년 동안만 각각 세대로 본다. 이렇게 결론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주택수 계산할 때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지금 난 재산 세는 거 아니에요. 종합부동산세인데 다가구주택은 안 해도 돼요. 다가구주택은. 자, 공동소유주택 꼭 하셔야 돼.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공동소유하고 있다. 일개주택, 하나주택을 여러 사람이 2명 이상 공동소유하고 있다. 원칙이 그래요. 공동소유자 각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각자가. 공동소유주택은 공유자마다 해당 그 주택을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공유자마다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주택수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공동소유주택은 각각 그 공유자마다 주택수에 계산해요.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결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주택의 신축이나 증축 등 경우 신탁주택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로 3은 좀 일단 생략하고 가로 4를 보겠어요.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재산, 신탁주택이 있다. 위탁자의 주택수로 계산합니다. 위탁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야 돼. 비록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은 신탁주택이잖아. 신탁주택이. 그래서 위탁자 주택수로 계산한다는 것,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 수탁자 명의로 돼 있다. 그러면 수탁자 명의로 돼 있어도 누구의 주택 소유로 본다? 위탁자의 주택 소유로 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공동 소유주택은 공유자마다 그 주택을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주택은 누구의 주택수로 한다? 위탁자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위탁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죠. 가로 3번 좀 어려워요. 가로 3번 어려우니까 이건 모르셔도
답 찾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5항은 이미 설명했습니다. 재산세에서. 자, 종합부동산세도 신탁주택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죠. 위탁자가 주택수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자가 이 종합부동산세를 미납, 체납했단 말이야. 그러면 위탁자의 다른 재산으로도 징수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신탁주택에 대한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으로서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걸 물적 납세 의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신탁 재산입니다. 신탁 재산,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 재산은 위탁자의 소유로 보기 때문에 위탁자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위탁자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모두 다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리고 위탁자가 재산세 등을 체납해서 위탁자의 재산으로도 부족하면 수탁자가 그 위탁 재산, 그 신탁 재산으로 체납된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도 똑같이 이를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도 위탁자 재산으로도 징수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으로서 위탁자의 체납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물적 납세 의무, 수탁자가 신탁 재산으로 재산세나 위탁자 재산세나 위탁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위탁자가 못 내게 됐을 때는 그때는 수탁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납부 유예 제도는 이건 요건이 까다로워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만약에 나오면 이게 도입된 거거든. 예? 작년에 이거 도입된 건데 2022년도에 도입된 건데 1세대 1주택자여야 돼. 1세대 1주택입니다. 요건이 까다로워요. 그런 요건이 충족되면 그러면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세금을 나중에 낼 때로 나중에 그 주택을 처분할 때로 납부를 유예할 수도 있어요. 예.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해서 납부 유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다. 이런 것. 납부 유예제도 신설됐다,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 근데 1세대 1주택자만 적용해요. 그래서 상당히 요건이 까다로워. 요건이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냥 참고로 1세대 1주택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뭐 할 수도 있다. 납부를 그 주택이 나중에 처분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뭐 할 수도 있다고 유예할 수도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이런 것들을 쭉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눈에 다 표시를 해놨어요. 한눈에 표시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걸 보시면 되고 제 설명을 좀 잘 들으시면 되겠어요. 우리 이제 그 핵심 요약집으로 76페이지에 한눈에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그다음에 공제되는 거, 또 세부담 상한, 또 종부세 과세 제외되는 거 이런 걸 표로 돼 있죠. 76페이지 표로 돼 있잖아요. 표로 돼 있으니까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및 과세 표준인데 주택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주택. 자,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이렇게 돼 있어. 국내 소유자는 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그 주택,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이다라고 돼 있어요.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주택에 대한 무엇도 납세 의무가 있다고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도 있다 이거요. 그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어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지난 33회 때 기출이죠. 33회 때 종합부동산세 설명으로 옳은 것 두 문제가 나왔어. 옳은 것 하나는 이게 옳은 거야. 옳은 것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이다. 맞아.
맞아. 이게 작년에 오른 거 있단 말이야. 3회 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자도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과세 표준을 계산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주택에 대해서 개인하고 법인하고 과세 표준 계산이 좀 다릅니다. 먼저 개인입니다. 자, 개인은 원칙이 이렇게 합니다. 개인은 국내치 소지하는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합니다. 그 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으로 합산해. 공시가격으로. 국내 주택에 대해서 그 사람 거, 자기 거 주택에 대해서 국내치 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을 싹 하나로 합쳐요. 국내치를 다 하나로 합쳐요. 합친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야. 개인입니다. 지금 개인, 일반적인 개인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하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국내치 주택을 모두 하나로 합쳐가지고 9억 원을 공제합니다. 얼마? 9억 원을 공제에다가 곱하기를 해줘야 돼. 반드시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해줘야 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줍니다. 이때 이제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자 주택 100분의 60입니다. 100분의 얼마? 60. 60%의 100분의 60 공정시장가 비율을 곱해야 돼. 이렇게 해야 개인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입니다. 예? 국내치 싹 합쳐가지고 얼마 빼준다? 9억 원. 9억 원을 빼주고 여기다 추가 곱하기 뭘 곱하기? 공정시장가 비율을 곱하기. 근데 이렇게 9억을 빼게 되니까 들어봐요. 빼게 되니까 A라는 사람이 국내 주택을 두 채를 가지고 있어. 그럼 두 채 공시가격을 합했어. 합했더니 8억이야. 8억. 합했더니 8억이야. 그럼 두 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했더니 8억이야. 빼기 9억 해봐. 그럼 마이너스 1억이지? 그리고 여기다 60% 곱해봐. 그럼 마이너스 6천만 원이지? 그러면 0보다 적게 나와버렸네? 0보다 작아버렸네? 그때는 무조건 0으로 합니다. 왜 0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그 이유는 뭐야? 왜 0보다 적게 나올 수가 있다고? 그지 9억을 빼고 계산하니까 9억을 빼주니까 이 합친 것이 9억보다 적으면 9억을 빼고 계산하니까 합친 것이 9억보다 적으면 0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때는 얼마로 한다? 0으로 한다 이거에 0으로 한다. 오케이? 과세 표준이 0보다 적으면 0으로. 오케이. 하나 더 보겠어. 만약에 그러면 1세대 1주택이다. 이제 1세대 1주택이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이 단독 명의로 돼 있으면 돼. 공동 명의로 돼 있으면 안 돼. 단독 명의로 돼 있다. 한 사람으로 돼 있다. 명의가. 그러면 한 사람 명의로 돼 있는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면 국내 합친 겁니다. 합쳐가지고 12억 원을 공제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12억 원을 공제합니다. 곱하기 똑같습니다. 공정시장가 비율은 똑같이 100분의 60을 곱해줍니다. 근데 1세대 1주택은 12억을 공제한다는 것만 중요해. 12억을 빼준다 이거예요. 12억을 빼줘. 그러면 12억을 빼고 계산하니까 이것도 0보다 작을 수가 있지. 그러면 0으로 합니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앞으로 개인 거요. 개인 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일반적으로는 국내치 주택을 여러 채를 합쳐가지고 9억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추가 꼭 곱하기 해야 돼. 공정시장가비율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0보다 작으면 0으로 한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국내 합쳐가지고 12억을 뺀다. 12억을 빼고 거기다 공정시장가비율을 곱해준다. 12억을 빼게 되니까 이것도 0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0으로 합니다. 보통은 얼마 뺀다? 9억. 1세대 1주택은 얼마 뺀다? 12억. 단독 명의로 됐을 때만 12억을 뺍니다. 자, 왜 공동 명의는 12억을 안 빼냐면, 자, 들어보세요. 1세대 1주택이 있어요. 1세대 1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남편, 아내, 부부끼리만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는 1세대 1주택이 있네. 근데 이게 시세가 한 25억 정도 가네. 시세가. 근데 우리는 시가 표준액인 공시가격으로 하도록 돼 있어. 그러면 공시가격은 한 20억 정도 되네. 그러니까 시세는 한 25억 가. 부부가 공동 등기돼 있어. 지분이 50%씩 같은. 부부가 공동 등기 쳐놨네. 1세대 1주택이야. 근데 시세가 한 25억 정도 되는데
공시가격은 한 20억 정도 돼. 그럼 우리는 공시가격으로 해야 돼. 공시가격. 근데 공시가격 20억인데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2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지. 그러면 20억에 남편의 2분의 1은 얼마? 10억. 오케이? 아내도 20억의 2분의 1은 얼마? 10억. 그러면 우리는 개인별로 종부세를 내야 돼. 개인별로. 그러면 남편의 주택가격이 얼마? 10억. 그래서 얼마 빼? 9억을 빼. 그러면 1억의 60%인 6천만 원 갖고 종합부동산세 계산해. 남편. 아내도 자기 그 주택가격이 얼마? 10억. 그래서 9억을 빼. 그리고 여기다 공정시장가 비율 60%고 빼. 그러면 아내도 6천만 원 갖고 계산하네. 그러면 부부 1세대 1주택인데 부부가 공동 등기 쳐놔가지고 남편이 자기 지분에서 9억을 빼고 아내도 자기 지분에서 9억을 빼고 그러면 얼마를 빼게 돼? 18억까지 공제받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1세대 1주택이라도 부부가 공동 명의로 돼 있으면 각자마다 9억씩을 공제받아. 그러니까 18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라도 공동 명의로 되면 각자마다 9억씩을 공제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인데 똑같은데 방금처럼 시세 25억짜리야. 공시가격은 20억짜리야. 근데 부부가 공동 등기치지 않고 혼자 명의로만 했다고 해봐. 그러면 남편이든 아내든 혼자 명의로 되면 그러면 혼자로 돼 있으면 9억밖에 공제 못 받지. 그러면 부부 공동 명의는 최대 18억까지 받는데 남편 9억, 아내 9억 따로따로 18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단독 명의로 돼 있으면 9억밖에 공제 못 받지. 그러면 짜네 안 짜네? 짠하지. 그러니까 더 3억을 보태서 12억을 해준다 이 말이야. 1세대 1주택 공동 명의는 각자마다 9억씩 공제받기 때문에 12억으로 공제하면 안 돼요. 근데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는 얼마 공제한다? 단독 명의로 된 1세대 1주택은 얼마 공제한다? 12억을 공제한다. 오케이? 공동 명의는 각자마다 9억씩을 공제해 받는다. 됐어요? 단독 명의는 12억을 공제해 받는다. 됐어요. 여기다 똑같이 공정시장가 비율 100분의 60을 꼭 곱해 줘야 됩니다.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팩트를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지금 전주에서 거주하고 있고 저는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저도 아파트 살아요. 1세대 1주택이야. 그런데 처음에 저희 집사람이 같이 공동 등기하면 어쩔까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쳤어. 그래서 내가 그냥 혼자 내 명의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이고 나 혼자 명의로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 공시가격을 지난번에 재산세 낼 때 확인해 보니까 2억 6천만 원 가더라고요. 얼마가? 2억 6천만 원. 1세대 1주택 내 단독 명의로 돼 있고 공시가격이 2억 6천이야. 빼기 12억을 해야 돼. 2억 6천에서 12억을 빼. 그럼 마이너스 뭐야? 9억 4천이지? 거기다 60% 곱해. 그러면 마이너스 5억 얼마지? 그러면 0보다 적은 마이너스 5억 얼마로 나오지요? 그러면 과세 표준 얼마로 한다? 0으로 한다 이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계산해. 이걸 꼭 아셔야 돼. 9억 공제,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는 12억 공제 한다는 거 꼭 아셔야 되고 요 공정시장가 비율은 둘 다 100분의 60% 곱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개인 이제 개인 봤어. 법인 봐야 돼. 법인 이렇게 개인은 보통 9억을 공제하고 60% 곱한다. 근데 1세대 1주택은 12억을 공제하고 60% 곱한다. 오케이? 예, 요 9억을 공제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는 12억 공제 공정시장가 비율은 둘 다 100분의 60이야. 여기까지 공정시장가 비율 60%까지 곱해야 과세 표준이야. 이 과세 표준이 0보다 적으면 얼마로? 0으로. 오케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내요, 시험은. 자, 그 다음에 법인입니다. 법인은 무조건 0을 공제합니다. 법인 얼마 공제? 0. 그럼 0을 공제니까 0보다 작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으면 0이 될 거고, 있으면 0보다 크게 나올 거고. 그래서 법인은 0을 공제한다는 거예요. 0을 공제. 그러니까 법인은 0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0보다 작을 수가 없다고. 법인은 0을 공제하는 거니까. 그리고 똑같이 공정시장가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곱합니다. 법인도 60% 곱해. 근데 0을 공제한다는 것만 하면 돼. 0을 공제한다. 60% 곱한 건 똑같다. 됐어요. 그럼 지금까지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을 봤습니다. 근데 종부세 안 내는 주택이 있어. 종합부동산세 안 내. 합산하면 안 돼. 방금 국내치 주택을 싹 합친다고 그랬죠.
하나로 합친다고 그랬죠. 근데 합치지 않는 주택이 있어. 이걸 합산 배제 주택이라고 그래. 먼저 임대주택이 있어. 합산 안 해주는, 합산시키지 않는,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요건이 충족해야 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충족된 임대주택은 합산 배제합니다. 그러면 합산 배제 임대주택이 여러 개 있어. 여러 개 있는데 집에 가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임대주택에서 요건이 충족되면 종부세 안 낸다.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 합산 배제 임대주택이라고 그래. 합산 배제 임대주택. 합산 배제 임대주택이 궁금하면 알아서 확인하시고 시험에는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니까 하여튼 요건이 충족되는 합산 배제 임대주택이 있다라는 것만 알면 돼. 오히려 우리 시험은 합산 배제 기타가 나와. 기타 합산하지 아니한다. 종부세 안 낸다 이 말이에요. 기타 이런 건 종부세 안 낸다. 일단 동그라미 1항 볼게요.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또는 저가로 종업원한테 제공하는 사용자가 회사요. 회사 소유 주택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 회사 소유, 사용자 소유 주택이 있는데 이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또는 과세 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으로 바뀌었어요. 3억에서 6억 이하 주택. 여기서는 하여튼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건데 이게 중요해. 이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어야 돼. 국민주택 규모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죠. 그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거나 또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공시가격이 얼마 이하? 6억 원 이하. 3억이 아니야. 6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런 거 뭐라 그래? 합산 배제 주택이라고 그래. 기타 합산 배제 주택. 이게 꼭 나와. 동그라미 3이 나와. 동그라미 3은 따로 별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등록문화재 주택.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등록문화재 주택은 종부세 내 안 내? 절대 안 내. 절대 안 냅니다. 합산 배제 주택이래. 자, 그러면 합산 배제 주택이 요것만 있는 줄 아세요? 기타 합산 배제 주택이 동그라미 4, 동그라미 5, 동그라미 6 중중중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노인 복지주택도 합산 배제가 되고 쭉쭉 있어요.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는 거 아니야. 자, 모의고사는 동그라미 1이 나오고 실제는 동그라미 3이 나와요. 실제는 동그라미 3번.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등록문화주택은 합산한다. 합산 배제되는 주택이다. 합산 배제되는 주택이다. 모의고사는 이거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 있다. 종업원한테 공짜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이다. 이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공시가격이 얼마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안 내더라 이거요. 안 내더라 이거요. 이걸 우리가 합산 배제 주택입니다. 시험 문제는 요거 낸다고 그랬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등록문화재 주택은 이렇게 시험에 나와. 합산 배제 주택에 해당한다. 맞아. 요 등록문화재 주택은 합산 배제 주택에 해당한다.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합산 배제 주택까지 봤어요. 다른 건 절대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는 주택의 과세 표준 끝났어요. 주택은 끝났습니다. 이제 토지인데 토지는 두 가지 토지가 있지.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이. 그러면 종합합산은 나대지 등이잖아. 지금까지 종합합산은 요 정도만 출제했어. 국내치 타 공시가격으로 합쳐서 토지 5월 달에 개별 공시지가가 있잖아. 그 5월 달에 공시되는 공시가격을 국내치를 다 내 거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5억이 초과돼야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너무 잘 내. 5억 초과. 종합산은 얼마 초과? 5억 초과. 그러면 종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반드시 국내치 다 하나로 합쳐가지고 5억을 공제해 줘야 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5억이 초과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니까 5억을 공제하고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5억을 공제한 데다가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100분의 100이네. 이거는 100분의 100이네. 100분의 100을 곱해줘.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곱해줘. 그러면 봐요. 종합산 토지도 5억을 빼게 되니까 내 공시가 합한 것이 3억밖에 안 나왔어. 그럼 5억을 빼고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도 0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겠지. 5억을 빼고 계산하니까. 그때는 0보다 작으면 얼마로 하면 된다? 0으로 한다. 5억이 초과되는 자가 납세의무자니까 5억을 빼고 계산해 준다라는 거 말하면 돼. 5억을 빼고 계산한다. 거기다 공정시장가 비율 100%를 곱해가지고 계산한다. 0보다 작으면 0이다. 오케이, 됐습니다. 별답산으로 가겠습니다. 별답산은 상가 등 토지죠. 이게 중에 80억이 초과되는 자가 납세의무자죠. 80억 초과되는 자. 상가 등 토지는 다 합쳐서 얼마 초과될 때? 80억을 초과할 때. 그러면 80억을 빼고 계산이 돼야 되겠네. 80억을 빼고. 여기도 공정시장가 비율은 100분의 100, 100%입니다. 토지는 100%예요. 종합합산도 100분의 100, 별답산도 100분의 100. 네? 종합합산은 얼마 초과될 때? 5억 초과될 때 납세의무가 있다. 별답산은 80억 초과될 때 납세의무가 있다. 5억을 빼고 계산해 준다. 별답산 80억을 빼고 계산해 준다. 어렵진 않죠? 네,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했습니다. 과세표준. 자, 과세표준. 자, 머릿속에 생각해 봅시다. 자, 무조건 시험은 주택으로 나옵니다. 주택. 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그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이다. 오케이? 됐어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자, 그때 이제 자, 개인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개인 거는 자, 일반적으로는 국내치 모두 하나로 합쳐서 9억 원을 공제하지. 거기다 공정시장가의 비율 100분의 60, 60% 곱한 금액으로 하죠. 9억을 빼고 60% 곱해야지. 이게 0보다 작으면 0으로. 오케이.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는 그지 12억 원을 공제해 주지. 1세대 1주택이 12억을 공제해 주지. 여기다가 공정시장가 비율 100분의 60을 곱하지요. 그리고 이것도 12억을 빼고 60% 곱하니까 0보다 작을 수가 있지. 그러면 얼마로 한다? 0으로 간다. 오케이. 그 다음에 법인은 얼마 공제한다? 0을 공제한다. 0을 공제하고 100분의 60, 60% 비율로 곱하는 금액으로 하죠. 법인은 얼마 공제? 0을 공제하고 60% 곱한 금액이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합산 배제 주택이 있었지. 일정한 요건이 충족한 임대주택은 합산 배제한다. 이게 합산 배제 임대주택이다. 그 다음에 등록문화재 주택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주택은 합산 배제되죠. 그래서 이를 기타 합산 배제 주택이라 한다. 맞아요? 예, 이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5억 원이 초과되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그래서 5억을 빼고 공정시장가 비율 100분의 100을 곱한다. 그래서 5억을 빼고 계산하니까 0보다 작으면 0으로 한다. 별답산 토지는 80억이 초과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다. 그래서 80억을 빼고 공정시장가 비율 100분의 100을 곱한다. 이것도 80억을 빼니까 0보다 작으면 0으로 간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세율이요. 이제 지금까지 말한 과세 표준에다 곱해줘야 돼. 세율을 곱해줘야 돼. 무조건 세율은 주택에 대해서 낼 거란 말이야. 주택에서 내면 개인으로 낼 수도 있고 법인으로 낼 수도 있는데 완벽하게 다 하지 않아도 돼. 자, 개인입니다. 이제 주택에 대한 세율이요. 주택에다가 주택의 과세 표준, 주택의 과세 표준에다가 여기다 세율을 곱해준단 말이에요. 이제 이 세율을 곱해주는데 이 세율이 개인 주택이냐, 법인 주택이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개인 주택일 때 2주택 이하이냐, 2채 이하냐, 3주택 이상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 법인 주택도 2주택 이하냐, 2주택 이하냐, 3주택 이상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됩니다. 세율이 다르게 돼. 자, 2주택 이하죠. 2주택 이하. 그러면 과세 표준 이 과세 표준 크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계산해. 단계적으로 계산하는 거지 뭐요? 초과 누진세율. 전기요금 단계적으로 계산하듯이 이것도 가액의 과세 표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계산합니다. 단계적으로 계산하는데 2주택 이하는 2주택 이하입니다.
1000분의 5, 그러니까 1000분의 5라면 0.5%부터 시작을 해. 그리고 1000분의 27, 그러니까 2.7%까지 세금 계산합니다. 초과 누진세율이요. 오케이? 예? 그런데 3주택 이상이면, 3주택 이상이면, 깜짝 놀랐어요. 3주택 이상이면 1000분의 5부터 시작하는 건 맞아. 0.5%부터 시작하는 거 맞는데, 끝터리가 1000분의 50이 돼버려, 50. 그래서 5%까지 초과 누진세를 곱해요. 예? 2주택 이하는 1000분의 27까지, 예? 오케이? 3주택 이상은 1000분의 50, 5%까지 1000분의 5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법인주택은 2주택 이하는 무조건요. 가장 높은 거 1000분의 27, 2.7%를 무조건 세금 곱해버립니다. 3주택 이상 법인은 무조건 1000분의 50, 5%를 무조건 곱해줍니다. 예? 초과 누진세를 쓰지 않고, 가장 높은 것만 곱해주면 돼. 법인 2주택 이하다 그러면 1000분의 27, 2.7% 곱하기. 3주택 이상이다 무조건 1000분의 50, 5% 곱하기. 제일 높은 것만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제일 높은 것만. 됐어요? 예. 그러면 시험은 법인주택보다는 개인주택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겠죠? 0.5%에서 2.7%까지, 또 3주택 이상은 0.5%에서 5%까지. 오케이. 법인은 무조건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 됐나요? 이거 넘겨도 되겠죠? 주택에 대한 세율입니다. 이게 주택에 대한 세율이다. 일일이 이런 거 집에 가서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보지 않아도 돼요. 이런 것들 갖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 있는데, 이런 거 볼 필요 없다. 제가 조금 써준 거 그 정도로만 아시면 돼. 특히 법인 내면 2주택 이하는 1.5에 27, 2.7%. 법인이 3주택 이상 무조건 5%. 법인은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무조건 5%.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합산토지는 1.분의 10, 1%부터 1.분의 20, 1.분의 30. 그래서 1%에서 3%에 종합산토지는 요 1000분의 10이 1%고, 그 다음에 1000분의 20, 1000분의 30 이렇게 돼요. 종합산이 이게 지금 종합산이 이거 별도합산에 대한 세율을 써놨네요. 종합합산은 1000분의 10, 얘가 1000분의 20, 또 1000분의 30 이렇게 돼요. 예, 이제 이거 별도합산 표를 갖다 놔버렸네. 이거. 하여튼 종합산 토지는 1.분의 10, 1%에서 1.분의 33%까지 한다는 거 마시면 돼요. 이 표가 별도합산 토지 세율을 갖다 놔버렸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이거. 다른 사람이 이거 편집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1.분의 10에서 1.분의 30, 1%에 3%다 알면 돼요. 종합산 토지는. 그 다음에 이제 별도합산 토지인데, 별도합산 토지는 1.분의 5, 0.5%부터 1.분의 7, 0.7%까지 이렇게 1.분의 5, 1.분의 6, 1.분의 7, 0.5%, 0.6%, 0.7%. 1.분의 5가 0.5%, 1.분의 6이 0.6%, 1.분의 7이 0.7%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토지가 그렇다고? 별도합산 토지가 그렇다고. 별도합산 토지가 1.분의 5, 0.5%부터 1.분의 7, 0.7%까지 초과 누진세율이다. 요 표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표 암기하지 말고 어떻게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율까지 다 봤어. 세율까지 다 봤습니다. 세율까지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또 나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여기까지 한 거야, 지금.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다가 보세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줬어. 그럼 세율을 봤어요. 세율을 봤습니다. 세율까지 곱해주면 얘가 이제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자, 산출세액입니다. 이 종합부동산 산출세액에서 빼줘야 됩니다. 뭘 빼주냐? 빼주는 거 있어. 빼주는 거 있어요. 재산세를 빼줘야 됩니다. 뭐를 빼준다? 재산세를 반드시 빼줘야 돼. 왜 재산세를 빼주냐? 중복되니까.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랑 중복되니까. 제가 하나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는 제가 팩트를 이야기했어요. 제가 원래는 전주시에서 거주하면서 아파트 1세대 1주택이고 내 단독 명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공시가격이 2억 6천만 원짜리야. 이건 팩트요. 근데 지금부터
조금 거짓말합니다. 내가 전주에 지금 2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 한 채에다가 또 서울 강남에서 아파트 또 한 채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몇 채를 가지고 있다고? 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주에 있는 주택은 전주시장이 재산세를 나한테 고지합니다. 오케이? 강남에 있는 주택은 강남구청장이 나한테 재산세를 고지합니다. 그래서 주택별로 재산세를 따로따로 고지됩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는 전주 거, 강남 거 주택 공시가격을 두 개 다 합산합니다. 그래서 저 합산 가격이 합쳤더니 강남 거, 전주 거 합쳤더니 20억이 나오네요. 얼마 나온다고? 20억. 그러면 두 개 주택이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이 합친 거에서 9억을 빼고 계산합니다. 아까 9억을 빼준다고 그랬잖아. 조금 전에 9억을 우리가 과세 기준 금액이라고 그래. 그러면 과세 기준 금액인 9억을 빼고 9억이 넘는 걸 가지고 종합부동산세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종합부동산세는 이게 빨갛게 이렇게 종합부동산세가 산출이 됐어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산출한 세금에는 뭐가 중복됐습니까? 뭐가 중복됐어요? 9억 초과분에 대한 9억 넘는 부분에 대한 노란 걸로 쓰는 거, 노란 걸로 쓴 재산세가 중복돼 있지. 예? 9억 초과된 빨간 거 네모의 종합부동산세 산출 세금에는 요 노란 거 9억 초과분에 대한 뭐가 중복돼 있어? 재산세가 중복돼 있어. 그래서 9억 초과분 이 재산세 노란 부분을 반드시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종합부동산세가 이 부분만 냅니다. 이 부분에 종합부동산세를 어느 부분만 낸다고? 실제로는 종합부동산세를 이 부분만 낸다 이 말이야. 네? 이 부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빨간 거 종합부동산세 산출 세금 빨간 거에서 9억 초과된 뭐를 빼줘야 된다고? 그렇지. 재산세를 빼줘야 된다고. 왜 빼줘야 된다고? 이중으로 과세되니까. 다 빼줘. 중복되는 일부 빼줘. 그렇지. 중복되는 일부 빼줘. 그 재산세를 무조건 빼줘야 돼. 근데 빼주는 재산세, 이 빼주는 이 재산세가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가감 조정할 수도 있지. 이 재산세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가감할 수 있지. 그러면 이 재산세가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는 탄력세율을 적용됐어. 그러면 이 빼는 재산세는 그 탄력세율을 적용된 재산세로 빼줘야 돼. 이 재산세가 탄력세를 적용됐으면 그 탄력세율이 적용된 재산세를 빼줘야 돼. 그 다음에 이 재산세는 100분의 105 등 세부담 상한 규정이 있지. 그러면 세부담 상한 규정을 이 재산세가 적용받았어. 그러면 그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받은 재산세로 빼야 돼. 네? 다시 한번 적용 전에 재산세를 빼줘. 적용이 된 재산세로 빼줘. 그렇지. 적용된. 예? 뭐가 적용된? 탄력세율이 적용된 재산세를 빼줘야 돼. 적용된.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다면 그 세부담 상한을 받은 재산세를 빼줘야 돼. 예? 그러면 적용 전으로 나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려. 적용 전 재산세를 빼줘. 적용이 된 재산세를 빼줘. 적용이 된 재산세를 빼줘. 적용 받기 전이요? 받은. 예? 적용받은. 재산세를 빼줘. 전이 아니라. 자, 결론 짓겠어. 무조건 뭐를 빼준다? 재산세를 빼준다. 재산세 빼준다. 왜 빼준다? 그 이중으로 내니까 다 빼준다. 초과된 중복된 것만 조금 빼준다. 그래, 초과된 중복된 부분만 빼준다. 그러면 빼주는 재산세가 탄력세율이 적용됐으면 탄력세율을 적용 전혀 적용되냐? 적용된 세금으로 빼준다.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다. 적용받은이다. 적용받기 전이다. 적용받은. 예? 전으로 나면 안 되고 받은으로 나와야 돼. 그런 재산세를 빼준다. 됐어요? 재산세 빼준다. 됐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빼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됩니다. 마찬가지 종합합산 세금에서도 재산세 중복되는 재산세 빼줘야 돼. 오케이? 별도합산 토지에서도 뭐 한다? 중복되는 재산세 빼줘야 돼.
빼주는 재산세는 탄력세율이 적용된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재산세를 받는다. 공제해준다. 공제해준다. 오케이? 재산세 공제해줘야 돼. 넘어갑니다. 이제 재산세 공제된까지 다 알았어. 이제 그다음 이제 세부담 상한입니다. 세부담 상한. 당연히 이 종합부동산세도 작년에 비해서 세금이 어쩐다. 엄청 많아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작년치 총세금의 100분의 150이 초과되면 100분의 150으로 세금 내면 되고 그 100분의 150이 초과된 세금은 아예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예? 예? 자, 종합부동산세도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다. 작년치 총세금에 얼마가 초과되면 작년 거에 100분의 150이 초과되면 얼마 세금 내야 된다고? 100분의 150으로 내고 초과된 세금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세부담 상한은 얼마로 한다? 100분의 150. 작년치 세금. 근데 단 주택에서 봐봐. 주택에서 법인은 이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뭐에 대해서? 주택. 예? 주택에 대해서. 주택만 시험에 나와. 예? 주택.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작년치 총세금에 100분의 150이 초과되면 초과된 세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법인은 그러지 아니한다. 법인은 그러지 아니한다. 됐나요? 예. 토지는 무조건 100분의 150 맞아. 예? 토지는 개인 법인 상관없이 100분의 150이야. 종합합산, 별도합산 다 100분의 150이요. 그러면 쉬워.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50으로 한다. 단 주택에 대해서 법인은 세부담 상한 규정이 없다. 주택에 대해서 법인은 세부담 상한 규정이 없다. 법인만 없다 이거야. 법인만 없다. 주택에 대해서 100분의 150이다. 법인의 주택은 세부담 상한 규정이 없다. 오케이. 자, 그다음 이제 1세대 1주택자죠. 자, 1세대 1주택자는 혜택이 있죠. 혜택이 있습니다. 일단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는 얼마 공제받았나? 과세표준 계산할 때 합친 거에서 얼마 공제받았나? 12억을 공제받았지. 맞아? 12억 공제받았지.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단독 명의자는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연령별 세금 공제를 해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5년 이상 보유가 되면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해줘. 주택에서 해줍니다. 자, 주택분 세금 있다. 여기서 주택분 세금에서 일단 뭐를 공제받았나? 재산세를 일단 공제받았지. 뭘 공제받았다? 재산세 공제받았지. 그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는, 자, 1세대 1주택자만 해당돼. 1세대 1주택은 물론 이제 단독 명의로 돼 있어야지. 단독 명의요. 그러면 60세 이상이요. 60세 이상은 1세대 1주택자는 또 공제를 또 받아. 주택 세금에서 또 공제해 줘야 돼. 60세 이상은 연령별의 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를 해 줘. 연령에 따른. 그다음에 5년 이상 보유가 되면 보유 기간별 세액 공제를 해 줍니다. 보유 기간별 세액 공제해 준다. 1세대 1주택자야. 근데 이 두 개 합쳐서 100분의 80까지 돼요. 얼마까지? 100분의 80까지 됩니다.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돼요. 중복이 돼. 두 개 합쳐서 얼마까지 공제돼? 100분의 80.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 100분의 80에다 별표 3개. 두 개 합쳐서 100분의 80 범위까지 중복 공제 받을 수 있어. 뭐가 1세대 1주택이 뭐가 무엇을 합계하여 연령별 세액공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해서 100분의 80, 100분의 70으로 장난쳐서 틀리게 됩니다. 100분의 80까지 받을 수 있다. 두 개 합쳐서 100분의 70은 틀리다. 자, 그러면 연령별 세액공제 봅시다. 연령별 세액공제는 60세 이상이 돼야 돼. 만 60세 이상이었다. 그러면 100분의 20. 만약에 65세 이상, 70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나오면 100분의 30. 70세 이상으로 나오면 100분의 40. 이렇게 20%, 30%, 40%. 65세 이상은 100분의 30, 30%. 70세 이상은 100분의 40, 40%. 60세 이상은 100분의 20. 이렇게 20%, 30%, 40% 이런 식으로 연령별 세액공제 받아요.
누가 1세대 1주택자가 이 연령별 세액공제를 옛날에는 들어봐요. 옛날에는 고령자 세액공제라고 그랬어. 그래서 처음에 2005년도 노무현 대통령일 때 이걸 도입되면서 처음에는 고령자 세액공제라고 그랬어. 그래서 말이 많아졌지. 이제 나중에 60세 이상을 고령자란 말은 좀 안 좋다. 그럼 나도 곧 있으면 고령자네. 그래서 고령자 말이 좀 어감이 그래서 지금은 고령자란 말 안 쓰고 연령별이란 말 써요. 연령별 세액공제라고 그래요. 60세 이상부터 됩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만 적용하는데 5년 이상 보유가 되면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해줘요. 5년 이상 100분의 20, 10년 이상 보유가 100분의 40, 15년 이상 보유는 100분의 50 이렇게 100분의 20, 100분의 40, 100분의 50 이건 이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예요.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부터 된다고? 5년 이상. 누구에게만 해줘? 1세대 1주택. 이렇게. 어디에서 해줘? 주택에서 해줘. 주택에서. 두 개 합쳐서 얼마까지 돼? 100분의 80까지. 이렇게 흐름만 알면 돼. 흐름만 알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만 이런 혜택을 해준다. 자, 종합부동산세 이제 부가징수. 지금까지 쭉 세액계산 과정을 봤어. 마지막 이제 부가징수면 종합부동산세가 끝나게 되네. 이 복잡한 세금이 여러분들 엄청 나는 거네. 세상에 4시간 동안에 그 복잡한 재산세, 그 복잡한 종합부동산세 두 개 세금을 갖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대단하네. 나도 대단하고. 자, 두 개 세금을 다니까 좀 힘들더라도 좀 더 보고 마칠게요. 오전 수업을. 자,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인데 어느 정도 했어. 이것도 6월 1일 날짜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 과세기준 6월 1일 날짜로. 납세지가 주의해야 돼. 납세지. 재산세고 무조건 틀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는 국내치를 다 하나로 합쳐서 하기 때문에 재산 소재지 일일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개인은 소득세법의 납세지를 준용해. 그러면 소득세는 주소지에서 세금 냅니다. 또는 거소지. 요것만 나와요. 주소지로 한다. 재산세고 틀려. 재산세는 재산 소재지 일일이 시군 구로 한단 말이에요. 재산 소재지로. 종합부동산세는 일일이 재산 소재지로 하면 안 돼. 국내치를 다 하나로 계산하는데 국내치를 다 하나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해서 주소지 거소지로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으로 해야 돼. 근데 국내 사업장이 없네. 또 국내 원천 소득, 우리나라에서 소득도 발생하지 아니하네. 근데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네. 그럼 어쩔 수 없어. 마지막은 그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로 가해. 비거주자 이것도 없고 그러면 마지막은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로. 거주자라면 어디로 가? 주소지나 거소지. 오케이?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주소지 거소지로 가야 돼. 비거주자가 주소지 등 뭐 국내 사업장 이런 거 없어. 비거주자는. 그럼 국내 사업장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러면 마지막은 주택 소재지로 토지 소재지로 가면 돼. 비거주자 이것도 없고 그러면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 그러면 돼. 오케이. 거주자는 주소지로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무서장이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납기 시작되기 5일 전까지 꼭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돼. 언제까지 납부 기간이라고 그랬어?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죠.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하는데 이때 고지서 발급할 때 꼭 써놓습니다. 여기 써놔요. 고지서 발급할 때 토지 및 주택 세액을 구분기재 고지라고 써놔요. 구분기재 고지한다. 토지하고 주택 세금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기재해가지고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그러니까 토지 세금이 얼마고 주택 세금이 얼마고 구분해가지고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고지서에는 주택의 세금, 토지 세금이 구분 기재가 돼야 돼. 이걸 합산하여 고지한다 그러면 안 돼요. 토지 세금, 주택 세금을 구분 기재해가지고 고지서 발급합니다. 그리고 신고납부를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신고납부도 언제부터? 당연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돼. 과소신고시는 뭘 적용한다? 가산세. 제가 이미 설명했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납부 기간 개시 5일 전까지 토지 및 주택의 세금을 구분기에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은 당해년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다. 그리고 신고 납부 시에도 해당 연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혹시 신고 납부 시 과소 신고 시는 뭘 적용한다? 가산세를 적용한다. 무신고 가산세는 없다. 근데 과소 신고 가산세는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요 종합부동산세도 누락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부가징수할 수 있다. 다시를 재산세는 수시라고 해. 예? 다시 수시로. 예? 언제든지 누락된 것이 있으면 수시로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예? 다시 부가징수할 수도 있다. 수시로도 세금 낼 수 있다. 근데 절대 물납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 무엇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물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게 물납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 분할 납부는 된다. 250만 원 초과시 몇 개월 내? 6개월 내에. 6개월 내에. 250만 원 초과 6개월 내. 무엇은 된다? 분할 납부는 된다. 무엇은 안 된다? 물납은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에서는 무조건 가로 3번만 시험에 나와.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과세 면제되거나 경감에 관한 규정은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면 종합부동산세도 준용한다. 무엇도 준용? 종합부동산세도 준용.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부세도 비과세된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좀 2분 정도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에서 이 부분 좀 2분 정도만 말씀드리면 일단 종합부동산세는 꼭 납세지가 개인 같은 거 소득세법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주소지 과세지 재산 소지지가 아니다. 그리고 비거주자인데 국내 사업장도 없고 국내에서 소득도 발생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비거주자는 그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로 간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요. 꼭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장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되는데 꼭 고지서에는 토지세금, 주택세금을 구분기재 가지고 고지해서 납부인데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납부 기간이다. 그리고 신고 납부 시도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다. 과소 신고 시는 꼭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리고 물납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250만 원 초과될 때 6개월 내 뭐는 가능하다? 분납은 가능하다. 분납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도 모두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까지 모두 봐서 이제 오전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자, 다음에 오전 수업, 다음에 수업은 이제 우리 뭘 하게 될 거냐면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합니다. 다음에는 뭘 중심으로 한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5 내지 6문제가 출제돼요. 양도소득세는 2번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전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